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박태환 선수가 동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태환 선수는 죄송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수영이라는 종목 특성상 20대라고는 하지만 이미 노장 취급을 받아야 하는 나이인데다가 그가 어떻게 훈련을 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수은양 선수 같은 경우 중국 정부가 매년 20억 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박태환 선수는 심지어 자비를 들이면서까지 훈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영 인프라 강국, 바로 일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태환 선수는 그동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막판 15m 정도에서는 자신의 팔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박태환 선수에게 우리 모두는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미안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미안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정작 미안해해야 할 정치인들은 가만히 있고 미안해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훌륭한 젊은이는 국민들에게 미안해하는 희한한 풍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디자이너 카림 라시드입니다. 10월 동탄 이 신도시에서 혁신의 리더 반도건설과 컬처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쇼핑에서 문화까지 동탄 이 신도시 시범단지를 대표할 신개념 스트리트몰 카림 에비뉴 동탄. 새로운 동탄 신도시를 기대하십시오. 문의 1800-0177.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시간 빨라요. 빠릅니다. 9월 마지막 주. 네. 이야. 아니, 저는 개강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예요. 한 달이 간 거죠. 예. 네. 자, 이제 2주가 있으면 또 우리 학생들은 중간고사를 보고. 그렇죠. 수시 모집도 지금 거의 이제 마감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군요. 네. 이번 주 주말부터 면접이 시작이 그렇죠. 됩니다. 한 달여 후면 또 수능이고 막 그래요. 연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걸 겪었잖아요. 우리 꼬마에. 아유,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오늘 카피는 뭡니까? 오늘은 커미티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커미티. 네. 우리말로 위원회죠. 예. 지금 여야 모두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 김문수 위원장 이제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석 달을 묶어서 분기라고 부르는데 그렇죠. 벌써 한 해에 3, 4분기가 끝나가고 있어서 그러네요. 아마 마감 치시느라고 많이 바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대책위원들 발표가 어제 일요일에 있었고요. 예. 또 여당은 이제 보수혁신특위 김문수 지사가 어떤 수를 둘 것인가 기대되고 있어서 여야 위원회 대결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요일 날 어제 야당발 뉴스가 있었죠. 그렇죠. 비대위 네. 구성이 됐는데. 네. 예. 면면을 한번 보시면 계속 계파 갈등이 문제다. 이걸 많이 지적해 왔는데요. 그러니까 개파라에 네. 나열했더라고. 대략 계파 수장들이 다 망라됐습니다.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이제 범친노계로 구분되고 있고요. 최대 계파 수장이자 대권 주자인 문재인 의원 들어가 있습니다. 정세균계 정세균 의원 들어갔고요. DJ 동교동 라인 박지원 의원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 김근태 의원 라인을 GT계 흔히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고 김근태 의원의 부인인 인재근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에 원내대표인 박영선 의원이 포함돼서 아하. 6인 위원회 이렇게 구성됐는데 예. 빠진 계파가 있죠.
중도 온건파가 빠져 맞습니다. 있죠. 바로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지 중도 네. 온건파에 속하고 계시고 최고위원 바로 직전 최고위원이셨던 조경태 최고위원을 조경태 조경태 의원. 조경태 네네. 최고위원을 모셔가지고 얼마나 지금 섭섭하신지 쓴소리가 한번 나오겠네요. 예. 왜냐하면 그 비대위원장 추대할 때 예. 이 저 중도 온건파는 이석현 현재 국회 부의장을 열심히 밀었는데 예. 어쨌든 뭐 비대위원장은 문희상 의원이 됐습니다만 예. 비대위원에서도 이 중도 온건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위원은 빠져 있다. 요게 좀 내부에 또 조금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야당은 이게 말이 공감혁신위원이지 네. 이게 사실 비상난 상태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생존 맞습니다. 추진위원회지 사느냐. 이게 비상 상황은 맞지만 지금 그 네이밍을 혁신위원회가 아니에요. 꼭 붙여주세요. 네. 생존추진위원회. 생존추진위원회예요. 네, 이건 적절하십니다. 비대위가. 그런데 이 여당은 지금 뭐 지지율도 없고 뭐 그다지 이 혁신을 막 네. 주장하지 않아도 되는데 네? 예. 대? 만들었어요. 이거 뭐 맞습니다. 하는 겁니까 여기? 그래서 이제 김무성 당대표 7.14 전대에서 당권을 장악하면서 혁신을 약속했고요. 네. 그 이후로 계속 혁신을 위한 작은 실천, 이코노미 안 타겠다, 음주령 여러 가지 나왔었죠. 예. 그래서 좀 이 자잘한 거 말고 큰 거를 푸시오 이런 또 질타들이 여론으로 있었는데 예. 김문수 이제 위원장을 예. 모셔서 보수 당혁신 특위 특별위원회를 만든 건데 예. 이 재미있는 것이 MS의 시대 이게 지금 여당 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MS가 예, 김무성의 MS가 약자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김무성 과거에. 의원의 대표의 김무성 약자죠. 대표의 약자이자 예. 김문수 위원장도 MS예요. 진짜 그러네. 그래서 두 네. MS입니다. 아. 무성 대 문수. 아하. 그래서 이제 이 새누리당 내에 어찌 보면 차기 대권 레이스가 펼쳐지는 게 아니냐. 두 MS가. 그리고 이 두 MS가 어찌 보면 경쟁을 하면서도 힘을 합쳐서 친박 이미지를 지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좀 예. 위원회 활동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문수 위원장이 8년 만에 당내에 복귀했지만 예. 지금 이런저런 인사치레 다 뒤로 하고 칩거해서 내부 외부 위원들 인선에 들어가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 어제 야당의 이 비대위원들이 발표됐으니까 금주 정도에는 여당 내 이 혁신 특위의 위원들 인선이 발표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제 오랜만에 복귀한 문수 이 MS 위원장의 어떤 파격 선언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들이 무성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대단하신 분이죠. 바로 제 공천 계획이 기억으로는 있었습니다. 17대 총선 그 그렇죠. 탄핵 역풍 있을 때 맞습니다. 그거 여당의 중진이 아니라 원로급 그 정치인들은 다 날렸잖아요. 최병렬 대표도 날렸어요. 예, 예. 네.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데 맞습니다. 혁신 진짜 마음 먹으면 뭐 엄청난 그 파란을 일으키면서 네. 혁신하실 분인데 글쎄 혁신 과제 뭘까요? 혁신 과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 김무성 대표가 당권을 잡고 가장 중시했던 것은 예. 당내 소수가 이 집권하고 있던 그러한 권력들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 이런 예. 취지였는데요. 이 계속 나오던 공천권 문제입니다. 예. 공천권이 대선 공약에도 들어있었는데 파기다 아니다 지방선거 앞두고도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또 안철수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도 야당에서도 이거 공천권다 백지화한다 그랬다가 또 다시 도로 철회해버리고 이 공천권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것을 상향식 공천 방식 완전한 오픈 프라이머리로 만들기 위해서 이 김문수 위원장이 여러 가지 다양한 파격을 시도할 것이다. 그런 것이어서 지금 아직 대통령과 정부 임기가 반환점까지 안 가고 있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내부에서 보면 또 이완구 원내대표 등 친박들이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예. 얼마나 파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인가. 예. 여기에 따라서 아마 정국에 또 새로운 이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관측을 해보고 있죠. 저희 제작진이 어제도 하루 종일 온종일 김문수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일요일임에도 문자도 넣고 다 했는데 답이 없으세요. 이분이 굉장히 바쁘신 네, 모양이에요. 칩거의 달인이시잖아요. 예. 그런데 또 그러시네. 대구에서 택시 운전도 하시고 예. 국민 속으로 가 계신데 어제 택시 하시느라고 예. 전화 못 받으셨나?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말고 오늘 주목해야 아이고, 오늘 될 주목할 뉴스 뉴스도 뭐 많습니다. 있나요? 예. 지난주 금요일 날 결과 전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결과 예. 부결, 즉 반대 우위로 일당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게 32개 주 중에 28개 지역이 반대 쪽에 표를 던졌고요. 예. 55.8%가 반대여서 이 독립은
물 건너갔는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영국이 이 직전에는 스코틀랜드를 잡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했는데 투표 끝나자 이제는 됐다 이런 입장이어서 이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다른 입장 아니냐. 또 영국의 입장도 질타받고 있고요. 또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이 개막돼서 그렇죠. 오늘로 벌써 사흘째인데요. 어제 밤에 보니까 금 12개로 우리나라가 네, 이것도 지켜볼 문제고 그 사이에 또 20일 토요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벌써 해외 순방 떠나셨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순방길에 올라서 캐나다 일정은 소화하고 계시고요. 한국 캐나다 간 FTA 체결됐고요. 이 박 대통령 내일 뉴욕으로 이동하는데 이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 등 다양한 또 국제외교 활동이 예정돼 있는데 무엇보다 일본 아베 총리와 조우하게 돼 있어요. 만나서 유의미한 접촉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좀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출국하는 날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발생을 했습니다. 교육문화수석이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한 부분. 이거 미스터리예요.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야당에서 이 의혹을 밝혀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의혹. 난 이거 보다니 본인이 그만두고 싶다 했는데 무슨 의혹입니까? 학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근데 이게 시기도 미묘하고. 학기 중인데 어떻게 돌아가시나? 워낙 전격적이라. 뭐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교육부와 이 지방 진보 교육청들 사이에 끼어서 고충이 컸던 게 아니냐 관측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막은 좀 들여다봐야죠. 근데 우리가 그 의혹이란 단어를 아무데나 좀 붙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오늘 노래는요. 이 야당 비상대책위원회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정말 생존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제목은 동음 이의어입니다. 비상인데 그 비상이 아니라 날아오른다 이런 뜻. 임재범의 노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단단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위기의 사정치민주연합을 구할 구원 투수로 낙점된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요. 지난 2012년 비대위를 무난히 이끌었다는 평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난해서 실제로 성과는 별로였다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대위 구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면 실제로 중도 온건파가 배제돼서 과연 중도 온건파는 왜 배제가 됐을까라는 비판의 소리도 들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도 온건파로서 바로 직전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내셨던 분이죠. 정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부산에서 3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 연결해서 지금 현재의 비상 상황, 어떤 해법과 어떤 측면이 문제가 있는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입니다. 예. 우리 조 의원께서는 새정치연합 출신으로 부산에서 그렇게 다선을 기록하고 계셔서 상당히 부산에서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휴가도 안 가시고 지역구에 가 계신다고 부산 지역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들 우리 시민들께서 그리고 사 주민들께서 너무
감사하는 말씀 많이 해주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니, 전 그냥 택시를 탔더니 부산에서 택시 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자, 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요. 두 번째 비대위를 맡았는데 지금 사실 이게 비상 상태라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비대위 구성을 바라보셨을 때 문희상 체제가 잘 할 수 있고 비상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희상 비상대책위 체제가 지금 이번에 비대위를 구성한 걸 봤을 때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비대위 구성이 너무 비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대리운전기사 폭행 사건에 우리 당 의원이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빨리 사과 성명을 내야 되는데 당에서는 그런 비상적인 그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 죄송한데 라디오 볼륨 조금만 줄여주십시오. 네네네. 네. 예. 자, 지금 두 가지 말씀하셨죠. 기대에 못 미치고, 비대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왜 비대하다고 보시죠? 지금 나와 있는 이번에, 비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연령대가 평균 66.4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박영선 원내대표는 강연직이기 때문에 빼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각 계파의 지금 수장들로 지금 비대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너무 무게가 많이 나가서 빵으로 꺼지겠다는 그런 표현도 할 정도로 밖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비대위원 구성에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요. 그리고 혁신 그리고 개혁의 대상인 분들이 지금 비대위원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우선 수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죠. 제가 봐도. 근데 중도 온건파는 빠져 있어요. 우리 조경태 전 최고위원께서도 중도 온건파시잖아요. 사실. 이게 지금 중도 온건파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또 정치 분석가들의 그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저한테 비대위원 추천을 해줘서도 저는 아마 고사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예정자분들은 사실은 선수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볼 수가 없거든요. 네. 이번에 비대위의 역할은, 다음 차기의 전당대회의 룰을 정해야 할 분들이고 또한 당의 혁신과 개혁을 이끌어내야 될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하실 분들인데 지금 비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들은 선수와 심판을 동시에 하겠다 그런 욕심으로 가득 차는 차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비대위원 구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 당의 개혁과 혁신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대위 구성으로는 개혁과 혁신이 물 건너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지금 물론 비대위하고 관련이 있지만 아까 지적해 주신 문제요. 대리기사 폭행 의혹 문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론 일각에서는 꼭 사과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입장 표명이 좀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왜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당에서? 우리 당은 타당에게 항상 사과하라, 이렇게 반성하라라고는 이야기하지만은 정작 우리 당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제대로 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대리운전 기사 폭행 사건만 예를 들어도 당의 의원이 지금 연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폭행은 하지 않았다라지만은, 옆에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그것을 말렸느냐? 또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를 해서,
우리 당 의원이 연루되어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께 그리고 대리기사 분께 저는 사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비대위 구성에서 이것이 개혁 혁신하고 좀 거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또 하나는 지금 개혁 혁신은 고사하고 국회가 좀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국회가 네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무슨 보관이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가 여야 대표 다시 말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김무성 대표가 만나면 세월호 특별법 같은 경우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세월호 특별법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철저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부분대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지만은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월호 특별법에 여야 의원들이 아주 포퓰리즘적인 그런 어떤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망자 전원의 의사자로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유족 생활 안정에 대한 평생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TV 수신료, 수도료, 전기료, 전화세 등 공공요금을 갖다 감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직계비속의 교육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피해 학생 분들의 어떤 특례 입학 문제, 그런 이런 여러 가지 특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이와 별개로 세월호 특별법과 별개로 저는 민생 법안은 하루빨리 좀 처리해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 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국민과 괴리되고 있다라는 그런 법 문제들이요. 그러니까 뭐 특례 입학이라든지 의사자 지정문 이런 거는 지금 다 빠지지 않았나요? 이미? 이 문제가 지금 그 여야 의원들의 어떤 법안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는 다시 한 번 더 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민생 법안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다른 거를 처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조경태 의원께서는 좀 다른 입장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세월호 특별법만이 민생 법안은 아닙니다. 지금 한 91개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된 그런 그 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저는 처리를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또한 국회의원님께서 일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예. 5개월 동안 법안 처리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세비는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는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국회의원들을 파렴치범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만 꼬박꼬박 챙기는 파렴치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당장 또는 내일 당장이라도 국회는 저는 시키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이제 최소한의 예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국회에 등원을 해야 된다.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또 하나의 문제점인데 박영선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물론 일부긴 하지만 아직도 강경파 의원들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협상의 카운터파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누리당은 그런 요구를 받고 있는 원내대표와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죠? 이미 박영선 원내대표는 식물 원내대표 비슷하게 돼버렸습니다. 이번에 비대위원 구성이 또 그것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박영선 원내대표가 결국은 강경 친노 세력에 의해서 저는 내상을 입고 지금 상당히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상황에 오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원내대표를 빨리 새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원내대표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거를 해서 뽑은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가장 무난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려고 해도 또 이게 쉽게 박영선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대위 어쨌든 출범은 했습니다만 어떤 점에 가장 조심을 해야지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비대위가 너무 비대하고 또 각 개파의 수장들로 모여진 어찌 보면 원로 회의에 가깝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대로 가면은 우리 당을 걱정하고 또 염려하는 당원들과 국민들께 저는 실망감만 안겨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선하고 중립적이고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비대위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저는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즉각적으로 예. 비대위원들은 비대위 인선을 저는 철회하는 것이 국민들과 당원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저는 올바른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철회를 이 비대위 구성 이걸 철회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당권 주자로서 취급되어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세 분의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이 결국 전당대회 룰을 정하면 선수가 룰을 정해서 경기를 뛴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철회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다른 분들에게 공정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본인 스스로는 공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개탄스러울 짝이 없습니다. 예. 선수로 뛰어야 될 분들이 심판의 완장까지 찬다는 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건지 또 그런 분들을 또 비대위원으로 또 임명하는 비대위원장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예. 우리 당의 미래는 참으로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분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 가능성이요? 분당 가능성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정당이 과연 저는 제대로 될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당을 전면적이고 파괴적으로 저는 재창조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이고 파괴적인 재창조라는 것은 결국 수많은 계파들이 각자 자기 갈 길을 한 다음에 적자생존으로 살아남는 쪽만 하는 것. 그게 일종의 분당 아닐까요? 결국은 한 지붕 두 가족, 한 지붕 세 가족을 가지고는 저는 원만한 저는 당의 운영이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기대치를 저는 만족시킬 수 없지 않은가. 예.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 당을 지금이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당을 해체하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바로 직전 최고위원이셨죠.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 삼동신도시 분양 속보입니다. 눈앞엔 골프장 조망, 단지 앞엔 초중고교와 도서관, 중심 상업시설까지 가까운 968세대 대단지가 옵니다. 상위 40개 건설사 중 부채 비율이 두 번째로 낮다는 그 동일이죠? 삼성이 아껴둔 중소형 대단지, 고양 삼성 7블럭, 동일 스위트 1차. 문의 0238-7373. 지휘자 금난세입니다. 베토벤이 후세에 위대한 음악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신율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김희선 씨, 좋은 아침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네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요. 오랜만에 대중교통 이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면 기름값도 아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죠. 그래서 전 자주 지하철 타고 출근해요. 앞으로는 내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출근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하루만 승용차를 두고 나와도 연간 30만 원의 연료비를 절약할 수 있답니다. 기름값도 아끼고 많이 걸어서 운동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대중교통 이용으로 공기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세요. 쾌청한 하늘, 유쾌한 오늘. 9월 22일은 승용차 없는 날. 이 캠페인은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과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하죠. 들리세요? 드라이빙 그 이상의 즐거움. BMW 드라이빙 센터. 지금 영종도에서 경험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더 내고 덜 받게 하는 쪽으로 공무원 연금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한국연금학회는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 또 수령액 34%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공개했는데요. 개혁안이 공개되자마자 당연히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 연결해서 한국연금학회가 발표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과연 그래야 되는지 한번 그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공무원 연금 적자된 지 오래됐죠? 오래됐죠. 한 1995년서부터 계속 이제 그 기금도 고갈되고 적자 누적 현상이 있어서 그때부터 계속 개혁 얘기가 이제 나왔었으니까요. 예. 근데요, 지금 특수직 연금이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연금 3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중에서 지금 사학연금만 적자가 아니죠? 군인연금은 한 1970년서부터 이미 이제 기금이 고갈돼서 70년이요? 와. 예, 예. 이제 공무원연금은 이제 9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고, 예. 사학연금은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학연금 자체가 늦게 도입됐기 때문에 한 2020년 내지 2020년 중반, 예. 그때 되면 이제 그때 적자가 오지 않겠느냐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야, 군인연금은 70년대부터. 근데요, 이렇게 특수직연금, 우리는 지금 공무원연금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재정이 불안하게 된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그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적게 받고 많이 주게 돼 있는 건데, 예. 초기에는 이제 내는 사람이 제법 되니까 조금만 내도 받는 사람이 적으니까 별로 이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누적이 되니까 역시 이제 많이 개인적으로는 낸 것보다 훨씬 많이 이제 받아가고 전체로 볼 때는 연금 수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점점 지출은 늘어나는데 들어오는 들은 적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적자가 나니까 그동안 쌓였던 돈이 다 나가면서 기금 적자 그다음 기금 고갈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버티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개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누적이 되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작년 말에 한 2조 원 정도였거든요. 적자가요?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래서 보존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자꾸 눈덩이가 좀 자꾸 늘어나니까 도저히 국가에서 이거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 이게 이제 발단이 된 거죠. 버틸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독일 같은 경우에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우리나라 지금 연금, 공무원 연금을 비롯한 특수진 연금이 본인이 돈 낸 거를 차곡차곡 쌓아서 대신에 이른바 돈놀이 해줘가지고 이걸 좀 부풀려서 그거를 당신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시스템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은 처음에 2.5%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제대로 다 걷지 않고 당장 나갈 돈만 걷어서 준다. 이걸 우리가 이제 부가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니까 기금을 처음부터 잘 쌓아서 그거를 활용해서 그거와 이제 수익금하고 이제 원금하고 해서 돌려주면은 연금이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현재 필요한 돈만 걷는다. 그러니까 이제 기금이 쌓이지 않는 그런 형태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약점이 되는 거죠. 근데요, 현재 필요한 돈만 걷는다라는 건 그렇다면 지금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공무원들의 연금을 대고 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자라는 거 국가가 다 내죠. 그것도 지금 현재 공무원이 되고 있군요. 근데 지금 내야 되니까. 근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에 게너라치언스 페어트락 다시 말해서 세대 간의 계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지금 그래서 이제 인구 구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인구 구조와 별도로 공무원 연금을 보면 애당초부터 잘못된 그 수급 체계를 갖춘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청취자께서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렇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전체 국민으로 볼 땐 세대가 아니지만 그 공무원은 만약 공무원 숫자가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 좀 달라지죠. 이게 인구 구조 변화보다는 공무원 구조 변화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고. 근데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그것에도 불구하고 랜덤보다 워낙 많이 받는 구조는 또 하나의 그게 원인이 되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2016년 입사하는 공무원이 지금 국민연금 구조보다 불리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재직 공무원하고 이제 신규 공무원하고 미래 공무원들을 좀 구별해서 요번에 이제 개혁안을 내놨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재직자들은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이 7%, 이제 국가가 7%, 이제 본인이 7%에서 14% 내던 거를 20%로 늘리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재직자들은 그다음에 신규 공무원들 미래 2016년부터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가 국민연금이 4.5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반반씩 내서 9%거든요. 9%를 내게 하겠다. 똑같이. 그리고 이제 퇴직금 제도는 만들겠다. 그동안에 공무원은 이제 퇴직 수당제에 대해서 조금 낮았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낮죠. 퇴직금은 놔두고 9%로 하는데 우리 국민연금이 랜덤보다 한 1.78 정도, 1.7, 1.8, 그 정도로 더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도 R이 있는데 공무원 연금은 9% 낸 거를 합쳐가지고 총액으로 해서 그냥 1.8에 그냥 1대1로 주겠다. 그러니까 국민연금보다 미래 공무원 들어오는 사람은 더 연금액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죄송하지만 누가 공무원 하고 싶어 하겠어요?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건데. 아주 월급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 월급이 작거든요. 딴데 같은 수준의 기업에 들어간 친구보다 월급 조금 받는데 그저 연금 받는 낙으로 아마 산다 이런 분이 있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문제였고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무원들이 이 근로자들보다 임금이 낮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노후 생활을 보장해 줄 테니까 부정부패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두 가지 근거거든요. 근데 현재의 연금이 적자가 누적되고 굉장히 어려워진 거는 현재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 원인 제공자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조금 내고. 그런데 현재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는 죽으라고 더 내라고 하고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 보러 다 책임지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의 공무원 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재직 근로자와 연금 수령자와 신규 그다음에 이제 미래 잠재적인 형평성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새로 들어온 사람에게 모든 그런 책임을 몰아버리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지금 연금 개혁안에 가장 이제 논란거리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아까 예. 지금 공무원이신 분들은 20% 정도 낸다, 내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이분들 받는 것도 줄어들죠? 예, 줄어들죠. 지금 이제 줄어드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재직 기간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 예. 예, 그래도 약간 일단 형태로는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많이가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한 34%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언제부터 실행돼?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예. 누가 공무원 되겠습니까도 또 다른 문제지만 문제는 예. 뭐냐면 공무원들이 이거 시행되기 전에 소급받지 않으려고 한꺼번에 명퇴 신청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문제도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연금 받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안 받고. 예. 재직을 하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는 데더라. 그래서 이제 명퇴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의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진 않고, 앞으로 변하는 것만 적용을 하니까 그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장기 근속자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불이익을 적게 받는데, 신규로 된 분들이나 앞으로 미래 공무원들은 훨씬 더 불리해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연금이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죠, 이분들한테. 근데 이게 적자도 메워야 되고 지금 이 상태로는 갈 수가 없다는데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오늘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안 놓고 토론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연금 학회에서 이제 그 안을 내서 이제 공청회도 하고 그다음에 그걸 수렴해서 아마 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날지 지금 공무원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가족들까지 3인 가족 기준하면 600에서 700만 명이 되는데 이 적지 않은 숫자인데 또 이거 표 생각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치인들. 예? 그동안에 3번 정도 개혁이든 개선이든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 안 된 게 사실은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 입장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못한 거로 알고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제 누적이 된 거죠.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형평성 문제가 좀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였습니다.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